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예, 저는 그제가 휴무였죠. 예, 임진각에 가서 그 받은 신선함, 예, 받은 이제 코끝에 가을, 예, 고향의 향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직도, 예, 기분이 굉장히, 예, 업되어 있습니다. 저 어제 저녁에 일상으로 복귀를 했고, 일을 끝나고, 예,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오늘 또 주말이죠. 일정이 굉장히 빡빡한데요. 이제 요거 읽고 살짝 편집해서 올려드리고 한 2시간 정도 자고, 예, 제가 다니는 교회 여기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되거든요. 예, 교회 이제 예, 예배 보러 갑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예, 거리는 또 충분히, 예, 또 두고 예배를 보긴 하는데요. 신앙이란 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예, 하나님 안 믿어도 살아는 가겠죠. 저는 이제, 중국에서 북송되면서 만났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저버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예, 실제 계시고요. 뭐 또 신앙이 달라서 기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음, 저는 또 그렇다고, 예, 강요 같은 건 또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각자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또 이 세상을 이 세상이라기보다도 한 세상을 잘 살다가 가셔야 되겠죠. 예,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제목은요, 10년 만에 밟는 고향길입니다. 어둠이 찾아온 온성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내 기차가 들어와서 호송 보안원과 함께 나는 기차에 올라탔다. 기차를 타고 거의 10년 만에 찾아오는 고향이 드디어 저 멀리 눈에 보인다. 내가 뛰어놀았던 산과 들이 여러 가지 색깔들로 단풍을 입어서 더 이쁘게 눈에 들어온다. 여기가 정녕 내가 그렇게 보고 싶고 오고 싶던 고향이란 말이지. 저 멀리서 단풍이 정말 오래간만이라고 바람에 잎을 살랑이며 수갑을 차고 귀향하는 나를 말없이 반겨 주었다. 고향 땅이라고 발을 딛고 서 있는 지금 이 기쁨을 누구한테 말할까? 수세를 차고도 마음이 한껏 들뜬 내가 보기 안쓰러운지 호송하던 보안원이 나한테 지그시 묻는다. 그렇게 좋은데 왜 나라를 버리고 도망갔냐? 나는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나라가 나를 버렸죠. 굶어 죽으라고. 내가 먼저 버린 건 아니죠, 뭐. 그렇게 나는 대답했다. 내가 도착한 곳은 부모님이랑 동생들이 있는 집이 아니라 고향 보안소 구루장이었다. 군 구루장에서 리 구루장으로 옮긴 셈이다. 그 다음 날 보안소에서 저희 친정집에 연락해서 부모님과 동생들이 보안소에 면회를 왔다. 딱 10년 만에 재해가 이루어진 셈이다. 연락을 해준 보안원이 엄마랑 동생이 온다고 해서 보안소 밖을 청소하다가 담장 밖을 하염없이 내려다보는데 아무리 지나다니고 가는 사람을 쳐다보아도 내가 알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한참 내려다보다가 등 뒤에서 기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엄마랑 동생이랑 눈앞에 서 있었다. 참 방금 전에 하염없이 내려다본 골목에서 올라왔다는데 기가 막히지만 그냥 길에서 마주치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엄마랑 동생들이 변해버려서 그냥 당황하기만 했다. 그냥 또 기가 찼다. 그래도 너무 좋았다. 10년 전에 내 머릿속에, 내 기억 속에 있던 엄마는 어디 갔는지 없고 깊은 주름에 골이 파이고
가을 하늘 얼굴이 검은색으로 변해버린 엄마와 어른이 되어서 키도 엄청 크고 모색도 다 변해버린 동생들이 내 눈앞에 나타났다. 가족들과의 재회도 잠시다. 낮에는 보안소 밖을 나갈 수 없는 내가 바라본 고향은 그렇게 안쓰러울 수가 없었다. 절창에 수감 중인 나보다 더 안쓰럽게 내 눈 안에 비쳐 들어왔다. 천여 가구가 넘는 내가 태어난 고향은 철도도 있고 농촌도 끼고 있으며 중국과 오가는 교두 다리도 있는 작지만 알찬 곳이었다. 이제는 지나간 옛말 같은 그런 곳으로 변해버린 고향 모습이 허전하게 옆구리에 맴돌았다. 유독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가가호호 나무 바자가 높아졌고 대문마다에는 개조심이라고 쓴 검은색 글자들만이 선명하다는 것이다. 내가 살았던 10년 전보다 살아가기 더 어려워서 집 지키는 사나운개도 가가호호 한 마리씩 있지 싶었다. 측은지심이 눈가에서 마음으로 밀려왔고 어쩌면 내가 고향보다 더 변한 것은 아닌지 되물어 보았다. 먹을 것이 풍부하다 못해 쓰레기장에서도 뒹구는 흰밥과 빵, 기름이 철철 넘치는 식당 음식, 그리고 넓은 거리로 질주하는 형형색색 차들이며 무질서하게 지어진 고층 아파트. 10년 동안 살았던 중국은 낮이나 밤이나 따로 없이 발전해 가느라 몸살을 앓던 알았고 탈북자로 살아가는 내 눈에도 보이고 손으로도 만져지던 중국의 발전하는 모습이 보안소 담장 안에 있던 내내 북한과 너무 비교가 되었다. 10년이 흐른 지금은 발전보다는 옛날로 더 돌아가 버린 고향 땅이 너무 안쓰러웠다. 저 커다란 나라 중국도 발전 속도가 저렇게 눈부시게 빠른데 손바닥만한 나라를 어찌 이렇게 만들어 버렸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다. 이 나라의 머리라고 자처하는 김부잔의 종자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다. 나라와 민족 앞에 지은 크나큰 죄를 그들은 알기나 하고 숨이나 쉬고 살아가나. 그렇게 매일 나는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는 나만의 생각을 하고 있었다. 보안소 구루장에서는 일반 범죄가 아니고 비법 월경이니 집으로 얼른 나를 보내지 않았다. 비법 월경으로 말하면 탈북했다가 북송되어 온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비법 월경으로 이 보안소에 들어온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면 조사 중에 다시 중국으로 탈북해버리는 경우가 일수였고 그에 대한 보안소의 책임도 막강하기에 나를 얼른 집으로 보내지 않았다. 중국 내 몽골에서부터 얼어서 지금까지 치료다운 치료를 받아본 적 없는 나의 발이 드디어 아프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한국 경기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신적으로 몸부림쳐 온 수개월 동안 나는 언발을 거의 방치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큰 이유는 구루장에서도 언발을 감방 안에서도 떡하니 자랑할 수도 없지만 감방한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결국 한국 행기도에 대한 빌미를 줄 수 있어서 늘 중국 도문 변방에서부터 양말 한 켤레를 한 짝씩 번갈아 신으면서 상처를 숨기느라 감싸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낳아준 가늘고 예쁜 발은 이미 자기 모양을 잃었다. 아직도 아물지 못해서 연한 딱지가 앉은 사이로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피고름과 함께 토해내는 푸른색 오른발가락의 통증이 나날이 심해갔다. 나는 엄마와 형제들과 의논해서 언덕을 빼는 데 필요한 민간요법을 만들어 가만히
보안소 구루장으로 날랐다. 그래도 엄발이 나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심하게 아프던 어느 날 더 구루장에 앉아 있으면 내 발로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보안소에 직장일 때문에 자주 오는 학교 선배에게 부탁해서 중국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내 고향은 중국과 국경이기도 해서 중국과 한국으로 전화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마음만 먹으면 금방 얻을 수 있었다. 고향 사람들 중에는 한국 드라마를 실시간으로 복사한 VCD를 중국에서 밀수해 북한이 대도시로 유포시키는 이들이 많았다. 물론 거래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야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 그때부터 두만강을 넘나들면서 마약도 나르고 그리고 이제 알이라고 부르는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를 이제 바로바로 이제 구워가지고 나르는 장사꾼들이 늘어났다. 물론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 계획한 대로 중국으로 통화할 수 있는 접이식 삼성 휴대전화기가 내 손에 들어왔다. 이 전화기로 거의 1년 동안 나의 생사를 몰라 헤매던 중국에 있는 남편과 시댁 그리고 딸 아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아내가 한국 행기도로 영 나오지 못할 곳으로 가서 살아서는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은 살아있어서 정말 고맙다고 전화기 너머로 울먹이면서 말한다. 돈은 어떤 방법으로도 내가 원하는 만큼 보내줄 터이니 하루빨리 중국에 다시 들어오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한다. 남편이 통화하는 옆에서 종알대는 딸의 목소리는 나로 하여금 삶에 대한 희망을 더 실어주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던 나의 1년을 전화기 너머 남편의 목소리에서 딸내미 종알거리면서 나는 다 보상받았다는 기분이 들었다. 짧게 나의 그간 형편을 얘기했고 남편과 다시 중국행을 나는 약속했다. 이후 남편이 보내준 돈으로 형제들이 리 보안소랑 거래를 했고 병보석이라는 명목으로 한 달 가까이 머물던 보안소 구루장에서 나는 나와 집으로 갔다. 꿈막히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다. 정말 10년 만에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과 따스한 방바닥에 등을 비비면서 나는 고향집에서 온 곳을 실감할 수 있었고 지낼 수가 있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은 옛 시인들의 시에서만 존재하리라. 탈북하기 전과 하나도 변하지 않는 고향집의 가구, 세수소랭이, 수저등이 그때보다 조금 더 나은 가난이 나를 반겼다. 그냥 기가 차다는 생각뿐인데 고향집 창문 너머로 빤히 보이는 남편이 고향, 내가 낳은 딸애가 있는 남나라 중국이 나를 자꾸 오라고 손짓했다. 뽕나무 뿌리를 가지고 재를 만들기도 하고 엄마가 농사를 지은 검정색 콩에 엄발을 담그기도 하고 민간에 떠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고름 뱉어내던 나의 언발이 드디어 뽀얀 속살을 내밀었다. 절름거리던 발도 차츰 안정을 잡아가던 어느 날 나에 대한 보안서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나는 다시 중국으로 갈 수 있는 브로커를 만나 두 번째 탈북을 계획했다. 엄마랑 형제들에게는 한없이 미안했지만 기나긴 10년 세월은 내 나라가 아닌 남이 나라 중국 땅에 내가 책임져야 할 또 하나의 가정을 만들어 버렸다. 그곳엔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내가 낳은 딸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아이 생일이
바로 내일이다. 이제 더는 나는 미룰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엄마랑 형제들을 등 뒤에 남겨두고 또다시 탈북의 길에 올라섰다. 예,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그래도 행복한 탈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공강을 건너면서 악어에 물려 죽고, 그리고 두만강을 건너면서 소용돌이 속에서 엄마를 떠내려 보내고, 정신을 잃은 채로 지금도 정신병원에서 살아가는 고향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끝까지 읽어 내려가야 될 또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제가 읽어주는 저희 자서전 속에 탈북민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한 시대를 같이 사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또 다름을 또 알아가시는 하루가 되기를 또 빌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영주였습니다.